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오늘도 주절주절 스타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들로 영상을 좀 만들어봤는데 슬슬 듣다 보면 머리가 뜨끈해지는 내용을 할 쿨타임이 돈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 주제를 조금은 어려운 아니면은 조금은 좀 더 디테일한 주제로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소비재 투자에 대한 건데, 소비재 투자는 아주 전통적인 섹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섹터로 유명하지만 마냥 안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조금 들어서 안전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 다음에 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기회들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하이라이터 포인터를 하라고 가르쳐주신 구독자분 정말 감사드리고, 요 기능을 찾고 있었는데 요게 저는 파워포인트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깔았더니 요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그래서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줘야 하는 이유는 크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주들이 소비자들의 굉장히 편중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P&G라든지 아니면 펩시라든지 아니면 저도 소개했던 유닐레버 아니면은 여기 뭐 알트리아 담배 만드는 애들 아니면 코카콜라 다들 좋아하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은 장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섹터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강력한 브랜드 마케팅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R&D 비중은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기술 섹터랑은 약간은 반대되는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원래는 변화가 없는 섹터였는데 여기에서조차도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뭐 세 가지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네 가지로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이커머스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프라이빗 레이블, PL 아니면 이마트 노브랜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노브랜드들의 침투, 제네릭 브랜드들의 침투들을 조금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서 오는 기회와 위협들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섹터하고 현재 변화가 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혼동이겠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 거는 소비재를 현재 투자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S&P ETF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반강제적으로 이런 소비재 기업들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덩치가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 포지션이 유지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수요일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 제일 긴 영상의 문제가 목차가 없으면은 좀 보기가 불편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차를 조금 깔끔하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기능에서도 목차 나누는 걸로 나눠서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비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고, 이에 따른 변화, 어떤 기존에는 어땠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엔 이커머스의 침투, 그리고 그에 따른 기회, 그 다음에 프라이빗 레이블의 침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산업, CPG라고 불리거든요. 소비재 산업은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소비가 된다라는 데에서 오는 단어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는 약간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저도 CPG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싶었는데, 컨슈머 패키지 굿즈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마트 가면 볼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품목들로는 음식, 음료, 뷰티 용품들 아니면 청소 용품들, 아니면 담배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브랜드들을 살펴보시면은 칭따오, 로레알, 말보로, 페브리즈, 질레트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전부 다 소비재 산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임의 소비재하고 경기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를 안 타는 소비재하고 경기가 좋을 때만 잘 팔리는 소비재들로 나뉘고는 해요. 이제 경기가 나쁠 때도 잘 팔리는 거는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겠고, 아니면 경기를 타는 소비재들의 경우는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조금 비싼 프리미엄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이제 경기 소비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재 산업의 특징은 소매 채널을 이용한다는 게 사실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카콜라만 판매하는 매장이 전문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은 월마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이마트, 쿠팡을 이용하여 판매를 되고 있는,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하고 이제 소매 기업은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CPG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공장이 마트한테 물건을 가져다 주고, 마트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요런 구조 아니면은 요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브랜드 기반 마케팅을 한다고, 브랜드 기반 비즈니스를 한다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뚜렷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이긴 한데 맥주의 경우는 브랜드 충성도가 존재하지 않죠. 어디 중국집을 가면 칭따오 마시고 아니면 일식집 가면 아사히 마시고 한국에서 삼겹살집에서는 카스 마시고 이런 것처럼 술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담배라든지 아니면은 청량음료라든지 이런 쪽은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비재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만 빼면은 그냥 소비가 된다는 거여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브랜드 충성도하고 소비가 되는 성격을 합하면은 계속적으로 재구매를 한다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은 구독 매출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인원 비즈니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맞춤형 제품을 최대한 제공을 하려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예 최대 다수의 니즈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제품을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트를 가보시면은 요 CPG의 경우는 전부 다 거의 100% 대기업의 브랜드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대기업들의 새로운 신사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뚜기, LG생활건강 아니면 삼양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꽉 잡고 있으시고 아니면 미국에서는 P&G, 헐시스 아니면 클로럭스 이런 애들이 꽉 잡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처로서의 소비재 기업들, 소비재 섹터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반복성과 재구매성 매출이 높은 투자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매출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기반을 운영을 한다고 한다는 거는 고객들에게 가격을 좀 더 비싸게 팔아도 우리 제품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가격을 프리미엄을 낼 수 있고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다음에 그를 기반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이게 대기업들만 마트에서 볼 수 있다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 이미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어가지고 안정성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신규 플레이어들이 현재 대기업의 포지션을 따라잡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성장 여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을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배당주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돈을 잘 버니까. 근데 성장성은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줄 거 아니에요. 성장 못하는데 투자자들이 괜히 자기 돈을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소비재 산업의 성공 공식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특히 MZ세대들이 대중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별 맞춤형 나한테 꼭 맞춰진 제품들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만큼의 소비자를 캐치를 하기 위해선 하나의 제품만 팔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전부 다 세그멘테이션이 돼버렸다는 거죠. 각각의 세그먼트에 어울리는 제품을 디자인을 해야만 이제는 제품을 팔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G 업계는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소매 채널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사업자들이 PR 브랜드로 CPG 산업으로 조금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주요한 부분으로 여기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요하게 볼 만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니치 마케팅이 적용이 되는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세분화된 특정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분화된 특정적인 소비자를 타겟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CPG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변화는 그래도 오케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최근 몇 년간 CPG 섹터에서 성장이 나온 브랜드는 전부 다 소형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브랜드들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좀 쇼킹할 만한 게 P&G 같은 기업들도 보면은 실제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실제로 성장은 하단의 브랜드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이런 제품을 파는 게 이제 팔린다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시리얼.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시리얼 이렇게 하면 안 팔리고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시리얼 이렇게 해야 팔린다는 거죠. 이게 니시의 특성이고 요거는 사실 뭐 문제라고 하면 문제로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그냥 M&A 하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런 소형 브랜드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냥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CPG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리스크 큰 우려로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브랜드들은 확실한 주요 굉장히 로열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우는 유통망하고 기업 그 스케일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 대한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유통망하고. 그러면은 작은 브랜드들은 그냥 열심히 매출 성장을 하시면 되고, 기업의 경우는 영업을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거고 얘는 이익률 성장이 일어날 거고, 두 개를 짬뽕시키면은 어쨌든 굿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의 변화들은 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유의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커머스로 이동, 이거는 어쨌든 이커머스는 MZ들의 소비 창구라고 지금 다들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못 잡으면은 향후 10년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기업은 경쟁력이 이미 없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팔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못 팔면은 땡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영업이 제일 중요한 거고, 영업과 마케팅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레이블은 이커머스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소매 사업자와 CPG 사업자의 경계가 조금씩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은 트렌드가 살짝 보여서 요거 두 개는 유의하고 소비재 기업들, 소비재 산업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커머스는 이거 어떤 분들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댓글 보면은 일단 이커머스는 매우 비싼 판매 채널이에요. 소매 사업의 경우 그냥 여기다가 그냥 요거 월세 내고 여기다가 물건 쌓아놓은 다음에 사람이 와가지고 집어서 그냥 가는 구조여가지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요거 월세는 사람이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월세는 그냥 똑같은 고정비 비즈니스죠. 요건 고정비 비즈니스인데 이커머스는 고정비 비즈니스이면서도 살짝 애매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배송료가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더 많이 드는 비즈니스여서 규모의 경제를 소매 사업만큼은 보기가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CPG 기업들은 이미 제품군들하고 공장 라인부터 다 깔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커머스로 다시 팔려고 하면은 패키징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택배로 왔을 때 뭉개지면 안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갖다가 나올 때는 그냥 소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잖아요. 근데 택배 회사들이 과연 조심해야 되는 제품을 조심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패키징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장 라인을 전부 다시 다 까는 그런 듯한 추가 비용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싼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 마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이것도 오프라인 소매도 여기 소매 사업이 마진 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플랫폼 마진 좀 많이 떼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엣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어비앤비도 뭐 이커머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진을 많이 떼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다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수수료 정도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배송료 보면은 라스트 마일하고 미들 마일 둘 다 CPG 기업 입장에서는 까다롭다고 해요. 라스트 마일은 여기 보시면은 유통센터에서 집까지 배송을 하는 과정이고, 미들 마일은 그 CPG 기업이 이 물류 창고까지 가는 약간 큰 트럭에 넣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약간 빼 넣어서 가는 거고, 근데 미들 마일이 보통 요건데, 미들 마일은 솔직히 그냥 트레일러 트럭에다가 전부 다 채워서 가면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커머스의 경우는 수요가 워낙 퍼져 있기 때문에 트럭을 다 채우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하더라고요. 소규모 CPG 기업들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부터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앞에서 스케일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애매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규모가 올라오면은 수익성은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은 어디가 성숙한 산업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검정색이 보시면은 마진율이 가장 높은 것이고, 뭐 완구, 장난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아지 사료 사업, 애완동물 사료 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마진율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로 조금 잡혀 있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오는 페리셔블 푸드는 그거죠. 신선 제품의 경우는 돈이 거의 아직 안 남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많이 안 남죠. 일반적인 소비재들에서 많이 안 남다. 그래서 성숙한 산업일수록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것도 뭐 성숙해지면은 얘네들도 성숙해지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여기서 물론 뽑아내야 되겠죠. 저희는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유튜브 채널이니까.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
플랫폼들 요거가 일단 저는 제일 주요 승자, 주요 요 게임 요 밸류 체인을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월마트라든지 코스코라든지 이런 애들과 다르게 좀 승자 독식이 가능해 보이죠. 누가 봐도 플랫폼 이커머스 플러스 플랫폼입니다.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따로 있고 플랫폼 따로 있는 게 여기가 합쳐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도 끼려면 낄 수 있고 좀 쇼피파이 이런 애들 전부 다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다 괜찮은 사례라고 보고 있고 얘네들이 CPG가 이런 데 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이 의외의 승자일 수가 있다. 또는 이커머스로 침투를 하고 있는 CPG 기업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또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성장 가능성 있는 채널을 일단 공략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이런 도전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볼 때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라 같은 경우 요즘에 모바일 앱으로 잘 옷 팔고 있고 나이키도 뭐 잘 팔고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요거 그냥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제가 쿠팡에서 과자 초콜릿 시리얼 품목에서 판매량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해봤는데 정렬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좀 재밌죠? 삼립 여기 있고 삼립도 대기업이죠. 켈로그, 포스트 다 대기업. 그다음에 곰곰 이거 쿠팡 거, 삼립도 있죠. 곰곰 이거 쿠팡 거, 포스트, 곰곰.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상위 티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대기업과 PL이죠. 프라이빗 레이블. 그래서 요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커머스 비침투 CPG 기업들, 이커머스에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 우물쭈물하고 있는 애들은 그냥 포폴에서 빼버리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들의 경우는 웬만하면은 요거를 다 하고 있어서 포폴에서 제거될 만큼 바보짓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요거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커머스에서 얼마나 잘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려면은 그냥 품목별로 카테고리별로 판매량 정렬해서 보시면은 끝납니다.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모르는데 이거는 판매량은 뭐 어떻게 거짓말을 치진 못하잖아요. 이제 다음은 프라이빗 레이블 PL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거 진짜 이마트 노브랜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낸 게 노브랜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 사업자가 그러니까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자사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를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그 일반적인 CPG 기업들의 밸류 체인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CPG가 공장한테 물건을 만들라고 하면은 마트에다 갖다 주고 그다음에 마트에서 팔리면은 이 돈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그러니까 얘하고 셋 다 돈을 벌어야 하는 구조예요. 근데 프라이빗 레이블로 가게 되면은 요거 달러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소비자한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달러 하나만큼 가격이 다운이 될 수 있는 똑같은 퀄리티인데 가격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징적으로는 가성비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프라이빗 레이블의 경우. 근데 대신 가성비만 부각을 시키니까 브랜드 파워가 약해요. 가성비만 부각시켜서는 아니지만 워낙 역사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브랜드 파워가 약한데 어쨌든 가성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보면 월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전부 다 PL 존재하는데 코스트코의 경우는 완전히 브랜드 파워까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커클랜드가 코스트코의 자사 브랜드이죠. 아마존하고 쿠팡도 PL이 존재하게 되고요. 앞에서 곰곰이 예시 들었잖아요. 곰곰이 쿠팡의 자회사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쪽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항상 문제는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PL의 침투가 원래도 약간씩 있기는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간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을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 오타가 있군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40%의 사람들이 코로나가 땅 터지자마자 새로운 제품을 이제 도전을 해보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58%는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제품이 입고가 안 돼서 그냥 할 수 없이 다른 제품을 써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도전을 해봤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프라이빗 레이블로 간 것도 있고 다른 브랜드로 흐른 것도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된 요소가 위기가 터지면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아끼려는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요거 48%라는 게 돈이 부족하여 아니면 자기의 재정 상태가 부족하여 좀 더 가성비가 넘치는 제품으로 옮겨갔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경한 브랜드를 갔는데 이게 하필 PL이고 그다음에 PL을 유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PL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고 CPG에게는 위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좀 시켜보면은 가성비 기반 CPG 요거는 좀 포폴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 밸류 프로포지션이 약간 가성비로 밀고 가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노브랜드 같은 애들 아니면 커클랜드 같은 애들이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쟁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 그냥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은 PL 소매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난 얘네들 투자하는 것도 솔직히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이상의 핵심 가치 이상을 제공을 하는 게 이제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실제 맥킨지 보고서에도 그렇고 오늘 자료들은 전부 다 맥킨지 리포트 보다가 나온 거여서 그다음에 단순 가성비는 항상 생각해보시면은 항상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거 항공기 LCC 싸움이라든지 약간 항공사 전체 비즈니스를 봐도 약간 승자 없는 싸움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브랜딩하고 프라이싱을 둘 다 동시에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소매 사업자에게 투자를 할 만하다. 그 예시로 찾아보면 이마트하고 코스트코 요거 정도를 찾아볼 수 있고 이마트는 저는 노브랜드만 딱 좋게 생각을 해서 별로라 생각하는데 코스트코는 확실히 좋죠.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아마존하고 쿠팡 아까 쿠팡 그 품목에서 상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셨죠? 아니 아마존도 그런 짓 좀 하고 있고 요거는 확실하게 독점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대규모 브랜드 기반 소비재 산업은 한계점이 어느 정도 올 것 같아요. 오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대기업 브랜드 큰 규모 브랜드는 매출 기준에서는 역성장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 기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익률 기반 성장은 어쨌든 한계가 옵니다. 이거는 GDP 성장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기는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죽은 시장이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거나 침입자 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대응하는 경우는 이커머스를 수용하고 있는 CPG라든지 아니면 ESG 마케팅을 하면서 제품을 샀을 때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다든지 유니레버가 진짜 잘하거든요. 이런 거. ESG 부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느낌. 핵심 가치를 딴 데로 더 추가적인 가치를 느끼게 하는 제품을 삼으로써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 이런 것. 아니면 침입자, PL 소매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온리 신규 CPG 요거는 작은 기업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저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많이 베팅을 해놔서 장난이지만 이커머스 플랫폼도 저는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년도 월마트, 70년도 월마트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소비재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쭉 해봤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오늘도 두 번째로 조금 새로운 포맷을 시도를 해봤는데 더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